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슬람입니다. 사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뒤에 배경사진? 그죠? 물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어, 근데 사진이 이뻐야 된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 초승달 사진을 고르려고 아주 그냥 아등바등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워온 사진이고요. 자, 어쨌든 이번엔 이슬람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중국사, 유럽사를 코어로 놓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 정규 진도가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준비를 했던 게 이제 중국사 4연강이었고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한 게 이제 이슬람 2연강. 그리고 모르겠어요. 시간이 허락하면 인도, 일본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하는 수 없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슬람의 간단한 역사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사실 중국사 때도 뭐 상대적인 거죠. 그게 이제 제 딴엔 간단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안 간단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면서 이게 내가 너무 구라쟁인데 이거 안 간단한데 이렇게 맨날 간단하다고 제목에 달면은 애들이 나를 뭘로 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과제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슬람의 간단한 역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슬람. 이슬람이 뭔지를 일단 봐야겠죠. 우리가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이미지들이 있죠. 뭐 코수염 잔뜩 긴 아랍 아저씨, 그리고 이제 차도르라 그러죠. 눈만 나오는, 혹은 이제 눈만 나오는 그런 옷을, 긴 옷을, 그래서 머리 끝부터 완전 전신을 가린 그런 옷을 입은 여성. 또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 뭔가 막 테러 이런 것들이 조금 떠오르기도 하고, 약간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런 궁전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슬람은 기본적으로는 종교예요. 기본적으로는 종교인데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는 유일신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유일신교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고,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알라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의 신을 믿습니다.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고요. 또 그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불교, 기독교가 되죠. 그래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가 세계 3대 종교입니다. 그 중에 막내예요. 즉 이제 등장한 연도가 가장 뒤늦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현재 기준으로 지금 뭐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슬람교도 워낙 큰 종교다 보니까 그 안에 종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크게는 이제 뭐 순니파, 시아파, 그리고 순니파 안에 뭐 하나피, 하나발리, 뭐 말리키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시아파 안에서도 이스마일, 뭐 자파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됐고요.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이 지도에 회색 말고 뭐라도 색칠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싹 다 이슬람교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면은 여기를 얘기하죠. 지금 이라크 있는 지역, 여기를 얘기하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체, 그리고 동아프리카 해안가, 그리고 이제 약간 중국의 서편, 중앙아시아, 그리고 여기 이제 뭐랄까 방글라데시 있고, 파키스탄 있는 요 지역, 그리고 인도 중앙 일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여기 이제 여기가 인도네시아고요. 그 참고로 말이 나온 김에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달라요. 요게 인도고요. 요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여기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되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네, 뭐 하여튼 동남아시아까지 해서 주로 이슬람교가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슬람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봅시다. 일단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등장한 배경을 보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산주 페르시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펼치고 있었어요. 비잔티움 제국은 아실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무너지죠. 그리고 무너지기 직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고,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서로마는 무너졌고, 동로마가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 뒤로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죠. 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 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랑 그 옆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제 과거에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잇는 왕조죠. 사산조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400년대부터 한 600년대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시대 후반기 그 시기에 계속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아마 이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 아테네 뭐 스파르타 이런 거 배울 때 그리스 세계에 페르시아가 침략해 와서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를 주도하면서 동맹을 형성해서 페르시아를 몰아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 배웠던 기억 날 거예요. 그때 그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고요. 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계승한 게 사산조 페르시아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와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가 400년대부터 한 600년대 정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전쟁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부터 시리아로 향하는 그 육지 교역로가 차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전쟁터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지역은요,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고대 중국의 한나라에서도 대진국이라고 부르면서 고대 로마와 교역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원래 교역을 많이 했었고 그 중심에 있는 그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시리아 육지 교역로 요 지역이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렇다 보니까 육지교역로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육지교역로 대신에 바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게 된 교역로가 홍해입니다. 홍해라는 그 바다 교역로를 대신 사용하게 됐고 그러면서 홍해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 상업 도시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면 장사가 잘 되는 상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인도 있겠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건 사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간신히 오늘 한 끼도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쟤는 막 샤넬 구찌 차고 이러면은 어? 롤렉스 차고 막 이러면은 막 스웩하고 플렉스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고등 종교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도드릴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된 어떤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어 비잔틴 엠파이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 요 초록색 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시기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금 거의 지중해가 거의 다 들어와 있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가장 전성기 때 그 직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초록색이 비잔티움 제국이고 그 옆에 무슨 색이라 해야 되냐?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붉은색이 사사니드 엠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사산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이제 크테시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크테시폰.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티그리스 리버, 유프라테스 리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기존에는 요 교역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교역로를 사용을 해서 무역을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이 교역을 해왔는데 얘들이 전쟁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전쟁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차단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바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시 보이죠?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고 이 홍해 교역로를 사용하게 되면서 홍해 인근에 있는 홍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지금 점찍혀 있는 메카라는 곳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메카는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카라는 도시가 굉장히 성장해 있었는데 이슬람교를 다시 이렇게 바라보면요. 기본적으로 창시자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고요. 보통 이제 옛날 좀 오래된 책들은 마호메트라고 쓰여져 있기도 해요. 근데 무함마드가 좀 더 현지어에 가까운 발음인데 제가 이제 마호메트를 같이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좀 오래된 책들에는 마호메트라고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김씨 같은 거예요. 지금 아시죠? 우리 학교도 김씨 몇 명이에요. 그죠? 엄청 많잖아. 지금 보자.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서도 김씨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죠. 근데
지금 김씨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죠. 이 말만 갖고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김씨라는 성씨가 흔한 성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슬람권에서도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막 요즘 막 이렇게 사업가나 이슬람권에 그런 사람들이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호메트라고 검색하면 아직도 이제 이슬람교 창시자 이름이 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려면 마호메트도 같이 적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호메트를 적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은 기본적으로 알라라는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알라라는 신만 믿는 유일 신교고요. 그다음에 무함마드 본인은 내가 신성한 게 아니고 나는 알라 신께서 정하신 예언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경전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게 이제 상징이에요. 요게 상징이고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들으면 초승달이랑 그 옆에 별처럼 보이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무함마드가 그 우리가 아까 봤었던 홍해 인근의 항구 도시였죠. 메카라는 도시 안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히라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동굴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무함마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상인 딸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금수저를 만들어서 문 거죠. 잘생겼나? 근데 어쨌든 이렇게 원래 잘 나가는 상인 딸의 남편이었다가 내가 좀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메카 인근 지역에 히라산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고 해요. 명상하는 도중에. 가브리엘은 원래 기독교권에서 얘기하는 천사인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너가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너는 알라 신께서 지정하신 예언자고 알라 신께서 앞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알라 신을 믿는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 종교 공동체 안에 전 세계인이 다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파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계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가브리엘이 기독교에 등장하는 천사라고 했잖아요. 이 이슬람교는요. 신을 알라로 설정을 해두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 종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를 중요한 예언자로 보고 있지만 예수도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는 특이하게도 그 기독교와 유대교의 구약 성경의 신성성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100%다 인정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가 크리스트교의 어머니 역할을 하듯이 이 크리스트교도 이슬람교와 일정 부분 공유되는 면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꼭 생각을 해 두시고요. 핵심 교리는 이제 만민 평등,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세를 중시해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랑 가장 다른 부분인데요. 기독교는 이윤을 추구하고 상업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적어도 칼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칼뱅은 예정서를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걸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업에서 열심히 직업 활동을 하시고 돈을 아끼시면서 모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본주의 혹은 시장, 이윤 추구 이런 것들이 칼뱅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긍정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윤 추구, 상업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 상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쭉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상업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허용했다는 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홍해 인근 도시인 메카에서 시작이 된 그런 종교고 메카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을 허용해주고 권장해줘야 상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이제 종교로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 지점들이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또 이슬람교와 기독교랑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슬람교는 딱히 성직자가 없어요. 즉 개인적인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그 종교 즉 코란에서 지키라고 하는 계율들을 철저하게 지키면 알라가 알아봐 준다 이거예요.
성스러운 성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성직자가 따로 있어서 신학대학을 오래 다니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교황으로부터 이제 성직자 성품을 받아야, 서품을 받아야 성직자가 비로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성직자로 정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성직자를 임명해 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서임권이라 그래서 우리 서임권 투쟁했었던 것도 배운 기억이 나죠. 어쨌든 성직자는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는 성직자가 따로 있는데 이슬람교는 성직자가 따로 없고, 믿는 일반 개개인들이 코란에 적혀 있는, 코란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적혀 있는 계율들을 철저하게 지키면 알라께서 알아봐 주신다. 그래서 계율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제 각 개인이 열심히 지킴으로써 성직자 따로 없이, 따로 성직자를 두지 않고 개인적으로 알라신에게 신앙을 바치는 그런 형태로 종교가 운영이 됩니다. 신과 직접 소통하는, 각 개인 신도들이 신과 직접 소통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적인 교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하루에 몇 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메카를 향해서 뭐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런 정해진 계율들이 있죠. 어떻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철저한 자기 의무를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막 요거 유명한 게 그게 있어요. 그 삼성에서요, 핸드폰을 만들어 팔 때 이제 이걸 이제 현지화 혹은 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슬람권에다가 파는 상품 모델에는요, 그 핸드폰 자체에 어플을 하나 더 넣어줘요. 뭐냐면 어디서든 현재 메카의 방향이 어디인지 표시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어플을 하나 더 넣어줘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이슬람권에 있는 이 갤럭시 유저는 핸드폰을 켜고 그 어플만 키면 현재 자기가 런던에 있든 뉴욕에 있든 서울에 있든 뭐 서구 광화문동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현재 내가 서 있는 방향에서 메카 방향이 어디인지를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럼 정해진 자기가 기도 드려야 되는 시간에 거기다 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을 넣는 바람에 별 중요한 막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어플을 넣는 바람에 이슬람권에서 갤럭시가 데이트를 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기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슬람교의 역사의 그 시작을 보통 헤지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지라라는 건 뭐냐면, 무함마드는 기본적으로 메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홍해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는데, 새로운 종교였기 때문에 이제 메카 기존 귀족한테 굉장히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왜냐면 기존 귀족들은 이제 자기가 원래 믿고 있는 종교가 있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했지, 이제 새롭게 생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귀족들에게 굉장히 박해를 받으면서 메카 바로 위에 있는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갑니다. 메카랑 메디나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고요. 지금의 서울하고 인천 정도, 그거보다는 좀 멀겠지만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옆에 있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622년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삼국시대 극후기, 뭐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나당연합군 형성되기 직전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삼국시대 후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 시기에 헤지라라고 해서 메디나로 밤에 도망을 가요. 근데 이때 도망갈 때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하늘을 쳐다보니까 초승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헤지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박해를 받고 메디나로 도망간 사건 자체를 헤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헤지라 할 때, 그때 밤하늘에서 봤었던 초승달과 별이 이슬람교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요 헤지라 622년을 본인들의 기원으로 삼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올해가 2020년이니까 올해는 이슬람 기준으로 몇 년이 되나요? 1398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맞나? 어쨌든 622년 이 헤지라를 기원으로 삼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서 인천보다는 훨씬 멀겠네요. 어쨌든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갔다. 이것을 622년 헤지라라고 한다. 세계지도에서 위치를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 세계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슬람권 국가인 나라들의 국기, 깃발을 보면 이렇게 초승달과 별을 국기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이슬람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키스탄의 국기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초승달과
아랍에미리트 국기는 초승달이라고 보기엔 좀 뚱뚱하긴 하네요. 어쨌든 초승달과 별을 이렇게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무함마드는 정복 사업을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함마드가 생각했을 땐 이슬람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종교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는 형태로 이 이슬람교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이 종교 공동체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정복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메카를 정복하고요. 그래서 헤지라 8년 만에 메카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2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를 다 통일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어요. 죽고 나서 정통 칼리프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는 무함마드의 제자들 중에서 칼리프를 선출했어요. 즉 여러분들 반장 뽑듯이 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 종교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이제 무함마드의 직접 제자들 중에서 칼리프를 선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제 사산족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칼리프가 정치, 종교, 군사권까지 장악하고 사실상 이제 국가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복 활동도 꾸준히 활발하게 하고요. 그리고 4대 네 번째 칼리프였었던 알리가 무야위야라는 사람한테 죽게 되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는 끝납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신은 알라고요. 창시자는 무함마드였잖아요. 이 무함마드의 직계 제자들이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직계 제자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정통 칼리프 시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때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칼리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슬람교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를 이르는 칭호예요. 칭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네 번째 정통 칼리프 시대 마지막 칼리프였던 4대 칼리프 알리가 무야위야한테 죽으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무야위야가 속해 있는 가문이었던 우마이야 가문이 새로 이제 우마이야 왕조로 성립이 되면서 국가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논쟁이 하나 발생하기 시작해요. 칼리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뽑아야 맞겠는가?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이제 무함마드의 제자들 중에서 선출해서 뽑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치 이제 예수님의 12사도 12명 제자처럼 그들이 무함마드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정통성이 있었죠. 직계 제자니까.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4명이 다 끝났어요. 그들의 시대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4대 이후에 새로운 칼리프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선출로 뽑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아들의 아들로 그 혈통을 이어서 세습해야겠는가가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크게 나눠진 게 바로 이 수니파와 시아파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수니파는요, 기본적으로 그 뒤로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해요. 우마이야 왕조는 세습하거든요. 근데도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선출의 방식도 인정하는 거예요. 수니파는. 그런데 시아파는 선출 방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그리고 4대 칼리프 마지막 정통 칼리프가 알리였잖아요. 알리의 직계 제자만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우마이야 왕조의 시작점인 무야위야는 알리를 죽인 사람이지 알리의 자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아파는 알리의 자손만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아파에서는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하지 않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수니파에서 칼리프의 선출을 지지하면서도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세습 왕조를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수니파는 선출 방식도 인정한다. 그러나 시아파는 선출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마지막 정통 칼리프였던 알리의 자손만이
이제 칼리프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위파가 현재까지도, 이때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80% 9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시아파는 이제 10% 15% 정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순위파가 정통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인구비가 순위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정치적인 제도로 보면 순위파는 우마이야 왕조, 즉 무야위야가 시작이 됐었던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아파는 우마이야 왕조 자체가 마지막 정통 칼리프인 알리를 죽이고 시작된 왕조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시아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정통 칼리프인 알리의 자손만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습 칼리프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를 다마스커스로 옮깁니다. 다마스커스로 수도를 옮기고 어마어마한 정복 활동을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제 과거 로마 제국 영토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유럽 지역까지 치고 올라가서 어, 트루파티의 전투라고 해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 거쳐서 서유럽 본토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는 것까지는 성공해요. 성공하는데 이제 그 피레네 산맥을 넘는 것은 이제 프랑크 왕국의 샤르 마르텔이라고 하는 왕한테 막히게 되죠. 그래서 그 전투를 트루프아티의 전투라고 하고 732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무함마드 사후 딱 100년 있었던 일이네요. 100년 뒤에.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는 기본적으로 아랍인 제일주의를 취했어서 아랍은 하나의 민족이에요. 이 아랍 민족이 이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슬람의 중심은 아랍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랍 민족만을 굉장히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지방 지역에 총독을 파견했고 행정을 정비했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우편 제도를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정도는 받으셔야죠. 아랍어를 공용화함으로써 역시 아랍 민족을 우대했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동고트 왕국을 정복했었다. 아까 봤던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즉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죠. 여기를 공격을 하는데 실패해요. 이제 비잔티움의 레오 3세라고 하는 황제가 막아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워낙 천혜의 요새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이 잘 싸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 때 비잔티움 제국도 정복해 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수도를 차지하는 데는 실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가장 넓은 영역이 이제 우마이야 왕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흐름을 쭉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창시를 하죠. 여기서 짜잔 창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막 박해를 받다가 메디나로 도망가죠. 요게 622년이었고 요게 이제 해질하죠. 그리고 요 갔던 길에 이제 초승달 보고 별 보고 그걸 상징을 삼고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30년에 이제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워서 메카를 다시 점령하죠. 그리고 632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죠. 그리고 죽죠. 그리고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여기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차지를 했던 거예요. 그 4대 알리 때까지. 그리고 알리가 무야이야한테 죽고 무야이야를 시작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시작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이렇게 초록색 영역까지 넓혀간 거죠. 이렇게 쭉 타블렛이 이렇게 쭉 넓히고 여기서도 북아프리카를 이제 아이 어 잠시만요. 타블렛이 안 먹여요. 안 먹는데. 북아프리카를 쭉 이제 다 차지하고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예요. 요게 이베리아 반도인데 여기까지 치고 들어가서 프랑크 왕국까지 침략하려고 했었지만 여기서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르텔한테 막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차지해 보려고 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정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요게 아라비아 반도예요. 요렇게 두꺼운 구두처럼 되어 있는. 요게 아라비아 반도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었던 홍해죠, 홍해. 레드씨.
홍해인데 이제 왜 이 아라비아 반도를 배경으로 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랍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마이야 왕조 애들이 봤을 땐 이슬람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여기서 이제 세력을 키워나갔으니까 여기가 이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인 제일주의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 우마이야 왕조 본인이 아랍인들이고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정복 속도가 이렇게 빨랐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막 수능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건데 일단 관용주의 어느 땅을 정복했으면요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지지야라고 하는 인두세나 하라지라고 하는 토지세만 내면 기존의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신경 안 쓴다. 믿어도 좋다. 대신에 너가 이렇게 내고 살다가 그냥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얘기 쭉 들어보고 대화해봤을 때 이슬람교가 마음에 들면 믿어도 좋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슬람교를 믿기 시작하면 지지야나 하라지를 내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지야라고 하는 인두세 그리고 하라지라고 하는 토지세 이런 게 굉장히 막 폭력적일 만큼 압도적인 양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내시는 세금 수준? 그 정도 그냥 상식적인 금액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 종교를 지키고 싶으면 상식적인 수준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고 본인이 이슬람교로 넘어올 생각이면은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평등주의 기본적으로 만민평등이 중심 가치인데 인근 주변 지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차별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전주의 이 성전을 지하드라고 하는데 뭐 어느 종교에서나 쉽게 보이는 거죠. 이슬람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이건 성스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용주의, 평등주의, 성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교가 빠르게 이슬람교 공동체인 우마이야 왕조 혹은 그 앞전에 있었던 정통 칼리프 혹은 그 앞전에 있었던 무함마드 이런 세력들이 빠르게 정복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이유로 이제 그 인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해당 지역에서의 종교적인 박해, 세금 이런 것들에 시달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을 이슬람권이 정복해주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면 믿어도 되는 거고 이 믿던 유대교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는 거고 세금도 내긴 내지만 지지야나 하라지를 내긴 내지만 기존의 이슬람교가 정복하기 이전의 국가에 내는 세금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고 이러니까 오히려 환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을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비잔틴과 사산족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두 개의 나라가 다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됐든 정통 칼리프가 됐든 우마이야가 됐든 주변에 있는 비잔틴이나 사산족 페르시아를 공격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그 두 나라는 이미 자기들끼리 너무 오랫동안 싸워서 지쳐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 칼리프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우마이야 왕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랍인들을 차별한다는 거죠. 아까 아랍인들만을 이제 대우해주고 나머지 민족을 차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인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머지 비아랍인들.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마이야 왕조의 정복을 받고 우마이야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점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든지 아랍인만 잘해주니까. 더구나 우마이야 왕조를 처음부터 부정했었던 마지막 정통 칼리프인 4대 칼리프인 알리의 자손만이 칼리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시아파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아파들도 이 우마이야 왕조 안에 비아랍인들 아랍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마이야 왕조에게 저항을 할 때 이 시아파들도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급격하게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약해지고 이제 생겨나게 된 왕조가 바로 아바스 왕조예요. 그러면 아바스 왕조는 안 배웠어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아랍인만을 대우하고 다른 민족을 차별했었던 우마이야 왕조의 정책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어떠한 민족도 차별하지 않고 정말 이슬람교의 교리 그대로 만민평등으로 가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죠. 거의 50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랑은 이제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에서 고려 말 정도까지 이어지네요. 수도가 우마이야 왕조 때 다마스커스였다면 이제 아바스 왕조 때는
바그다드로 천도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수도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랍인 제일주의나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아랍인이든 뭐 무슨 민족이든 상관없이 이슬람교를 믿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아바스 왕조가 통치하는 그 땅 안에서는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슬람 믿는 이슬람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이 자기가 원래 어떤 민족이든 관계없이 아바스 왕조 안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다양한 문화들이 발전했겠죠. 그러면 아바스 왕조에서는 아랍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차별하고 핍박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가 아바스 왕조 안에 들어오면서 뭐가 발달하냐면 번역이 발달해요. 번역이 발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국가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왜냐면 우리 민족은 이걸 잘하지만, 우리 민족은 수학을 잘하지만 저 민족은 과학을 잘하고 다른 민족은 문학을 잘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못하는 과학 분야든 뭐 문학 분야든 다른 민족이 발전시킨, 다른 민족이 더 잘하는 분야를 우리가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그 나라의 어떤 성과물들을 번역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에서도 번역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요. 아바스 왕조의 가장 전성기 때의 칼리프였었던 하룬 알 라시드라고 하는 칼리프도 번역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번역청을 따로 세워서 주변 민족들 혹은 주변 민족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보여준 성과물들을 막 굉장히 열심히 번역하도록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특히나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과학이 이 아바스 왕조에서 번역돼서 보존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여러 가지 문화들, 학문적 업적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다양한 여러 그리스인들의 철학과 과학이 이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번역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요새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수능 영어의 지문은 대체로 논문에서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능 영어 보면은 왜 현지 미국인들도 잘 해석도 못하고 자기들도 안 쓴다고 하는 표현들을 그 수능 영어 지문에 억지로 넣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켠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대학교라고 하는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평소에 안 쓰는 표현이라도 논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면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요구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요것만은 꼭 생각해 주세요. 학문적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의 학문적 성과를 번역하는 건요, 그 나라의 번역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적 성취와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아바스 왕조, 그리고 일본도 17세기 18세기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로부터 유럽의 문화권들을 받아들이면서 번역청을 따로 세워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유럽의 과학적 성과들을 번역하거든요. 그게 지금의 일본의 기술력과 과학을 만든 토대예요, 토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근데 뭐예요? 여러 민족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그 민족들끼리 다 존중받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꿀릴 게 없으니까. 내가 아바스 왕조 안에 있는 A 민족이고 제가 B 민족이에요. 근데 뭔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왕조 자체에서 확 차별을 하면 확 서열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대우받는 아랍인이고 쟤는 아랍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깨갱하겠죠. 내가 더 우대받으니까. 근데 아바스 왕조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은 너 뭔데? 나 꿀릴 거 하나 없는데 니 뭐야 임마. 서로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그 안에 여러 민족들이 막 서로 분기탱천하고 막 들고 일어서면서 민족 간의 분열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아바스 왕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배경이 됐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우마이야 왕조는 결국에는 여러 민족의 분열을 겪다가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투르크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쇠퇴했다가 나중에 1258년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가 처음 이제 성립될 때부터 아바스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왕조들이 있어요.
뭐냐면 후우마이야 왕조, 즉 우마이야 왕조를 계승하는, 이들은 아바스 왕조를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왜냐면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생긴 거니까. 후우마이야 왕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제 우마이야 왕조의 부흥운동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의 부흥운동 개념으로 등장한 게 후우마이야 왕조인데 756년부터 생겼다고 하죠. 어디에 생기냐면요, 이베리아 반도에 생겨요. 그래서 수도를 코르도바라고 하는 지역에 두고요. 지금의 에스파냐가 있는, 스페인이 있는 그 지역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분으로 인해서 곧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한 뒤에도 그라나다 왕국이라고 해서 이슬람 왕국이 한 차례 더 생겨서 유지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유럽이 레컨키스타라고 하는데 재정복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1492년에 이 그라나다 왕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1492년이면 콜럼버스가 이제 미국 대륙을 발견한 딱 그 해고요. 그다음에 조선이 건국된 지 딱 100년 되는 해기도 하고, 또 임진왜란 터지기 딱 100년 전이기도 하죠. 그렇네요. 그렇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파티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또 성립이 돼서 이제 아바스 왕조를 부정하기도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바스 왕조도 이슬람 왕조잖아요. 그리고 얘들도 이슬람 왕조고. 그러니까 다 이슬람교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교 공동체 전체의 칼리프는 단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러면 아바스 왕조의 왕이 칼리프 역할을 해야 되는데, 후우마이야 왕조의 왕도 자기가 칼리프라 그러고 파티마 왕조의 왕도 자기가 칼리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슬람교 세계가 이렇게 아바스 왕조 때 전체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 붉은색 선가 있는 요 부분으로 이렇게 쭉 둘러쳐져 있는 요게 이제 아바스 왕조예요. 아바스 왕조인데 아바스 왕조의 왕은 당연히 본인이 칼리프라고 했겠죠. 내가 칼리프고 내가 이슬람교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요 요게 있었던 요게 이제 후우마이야고요. 그다음에 요 지역에 다시 파티마 왕조가 생겨요. 이들은 아바스 왕조 칼리프를 부정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왕이 스스로를 칼리프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슬람교 전체에 칼리프가 여러 명이 생기는 그런 분열의 시대가 찾아오기도 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두 번째 보여드리는 지도의 요 진한 부분, 여기가 이제 파티마 왕조예요. 대충 보이시죠? 어느 지역인지. 네, 여기가 이제 칼리프 왕조인데, 칼리프야 파티마 왕조인데, 이런 식으로 아바스 왕조가 있고 아바스 왕조의 왕이 칼리프임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왕이 칼리프라고 주장하는 후우마이야 왕조와 파티마 왕조가 생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렸던 셀주크 투르크 왕조인데, 여 왕조는 되게 특이한 게요. 아바스 왕조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투르크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해요. 이 투르크는 누구냐면 그 예전에 우리 고구려랑 많이 싸웠던 돌궐족들이에요. 그리고 고구려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나중에 십자외교 때 고구려와 함께 동맹을 이루기도 했었던 그 돌궐이 옮겨가면서 서돌궐 사람들이 이제 투르크가 된 건데, 이 투르크 사람들이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말도 잘 타고.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가 본인들이 약해지면서 싸움 잘하는 이 투르크 용병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요. 고용해보니까 진짜 싸움을 잘하네? 그래서 이 투르크 용병들이 여기저기서 성과를 내면서 이 아바스 왕조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투르크족이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실권을 더 장악하면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바스 왕조는 더 이상 통치 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셀주크 투르크는 종교적 지도자로서는 아바스 왕조를 계속 칼리프로 인정을 해주고, 자기들은 술탄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은 정치적 지도자 역할만을 해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여전히 칼리프로 있어요. 셀주크 투르크족이 아무리 강해져도.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족 본인들은 술탄이라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 역할만을 하게 되는, 그래서 술탄과 칼리프 구분되는 거죠. 투르크가 정치적 지도자인 술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는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특이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 그리고 수도를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현재 이란 지역에 있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됐는데요. 이제 고대라고까지는 너무 멀고, 하여튼 요 시기에 셀주크 투르크 왕조의 수도로서 굉장히 크게 역할했었던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셀주크 투르크 왕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을 유발했었던 바로 그 왕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즉 예루살렘을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빼앗으면서 십자군 전쟁을 유발하게 된 거죠. 십자군 전쟁 기억나시죠? 비잔티움 제국이,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슬람교에게도 성지이고요, 기독교에게도 성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 셀주크 투르크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면서 서로마의 교황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마 교황이 이 도움 요청을 듣고 SOS를 듣고 서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클레르몬 공회를 열어서 우리 빨리 비잔티움 제국 도와주고 예루살렘 되찾자,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십자군이 구성되고 이제 비잔틴 제국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죠.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요 전쟁이 이제 시작됐었던 본격적인 계기는 만지케르트 전투라고 해서 1071년에 비잔티움 황제인 디오게네스가 이 이슬람권에게, 셀주크 투르크에게 생포가 됐던 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되죠. 디오게네스는 근데 살아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 셀주크 투르크 왕조는 나중에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약화가 됩니다. 대충 연도가 그래 보이죠. 그래서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는 셀주크 투르크의 세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었던 바그다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한국인데요. 일한국은 이슬람족이 아니고 몽골 제국의 일파예요. 근데 셀주크 투르크가 지배하던 이슬람 영역을 몽골 제국이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 몽골 제국은 이 징기스칸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모든 영토가 다 징기스칸이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징기스칸 때도 굉장히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때인 오고타이 칸테도 바투라는 장군을 보내서 여기저기를 원정을 다니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그 드넓었던 몽골 제국 전체를 자손들에게 나눠지면서 몇 개의 칸국으로 나누죠. 그걸 이제 좀 순화된 발음으로 한국이라고 하는데, 코리아 아니에요. 칸국을 이제 한자어 발음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셀주크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슬람권 지역이 일칸국, 즉 일한국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슬람권 지역을, 아랍 지역을 이 몽골 제국이 차지하면서 일한국이 성립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한국도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사건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몽골족이 약화되면서 그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착 정권이 성립이 되면서 일한국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일한국이 약해지던 요 시기에 다시 투르크족이 강해지면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오스만 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처음엔 오스만 투르크로 시작해서 오스만 제국이 되는 건데요. 제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국하면 이제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데, 제국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제자예요. 여러 제자인데 이건 나라 국자고, 오스만 투르크로 시작을 해서 오스만 제국이 된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오스만 투르크는 투르크 자신들만의 국가였다가 이제 다른 민족들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개의 민족들을 거느린다, 그래서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한국이 약해지던 시기에는 다시 투르크가 조금씩 강해지면서 투르크족들끼리 통일을 하고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국가가 생긴 거지만, 이 나중에 결국 일한국이 무너지고 오스만 투르크가 강력해지고 주변 민족들을 다 이제 정복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된 거다, 여러 국가를 거느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몽골 제국 전체 지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정말. 아, 대박이다, 그죠? 네, 이 중에서 아랍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일칸국, 그래서 일한국이 성립이 된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한국이 무너질 때쯤에 이 지역에서 다시 오스만 투르크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무르 제국도 뭐 간단해요. 이 일한국이 무너진 뒤에 몽골의 후예라고 하는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을 했고요. 그리고 이 티무르가 오스만 제국에서,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한테 앙카라라고 하는 전투에서 대승한 바가 있습니다. 앙카라는요,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 심지어 지금 터키 수도예요.
근데 요 지역에서 벌어졌던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긴 바가 그냥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무르 제국은 티무르 이 건국자가 나중에 이제 명나라 중국 명나라 정복가다가 죽는데요. 티무르가 죽고 나서 급격하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즈베키스탄을 이루는 민족이죠. 우즈베크족에게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냥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지역을 수도로 삼았다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티무르 왕조입니다. 수도가 사마르칸트가 되겠죠. 이 사마르칸트는 교역 중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파비 왕조인데요. 사파비 왕조는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계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옛날 고대 이 그리스 때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싸우던 그 아키메네스 페르시아를 나중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계승한다 그랬죠. 그 사산조 페르시아를 계승하는 게 사파비 왕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셀주크 투르크가 약해지고 그 지역을 이제 몽골 제국의 일한국이 또 차지하고 일한국이 다시 약해지고 또 뭐 일한국이 다시 약해진 다음에 다시 몽골 제국의 후예라고 하는 티무르 제국이 들어서고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이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계열 민족들이 들고 일어서서 사파비 왕조를 성립시키게 된 거죠. 1501년부터. 그래서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지역을 수도로 삼았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셀주크 투르크 당시에도 수도였던 지역이죠.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란인들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가 조선이나 고려를 생각하듯 이란인들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 생각하듯이 그들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고려시대 생각하듯이 그들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하듯이 그들이 사파비 왕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란인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들은 아무래도 이슬람교는 종교고 여러 민족들이 다 믿을 수 있다지만 그동안 보신 것처럼 가장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중심이 되는 민족은 어쨌든 아랍인들이에요. 근데 페르시아인들도 이슬람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인들이랑 구분 짓고 싶은데 아랍인들 중에서는 수니파가 훨씬 많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니파가 다수파라 그랬죠. 한 8, 90%는 수니파라 그랬어요. 이슬람교에. 그러면 아랍인들 대부분이 수니파를 믿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본인들을 이 아랍인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계열의 여러 왕조들은 대체로 시아파를 다 믿어요. 그래서 사파비 왕조 때부터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랍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시아파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티무르 왕조 우리가 앞서 봤었던 티무르 왕조가 약해지는 걸 계기로 메소포타미아 인근 지역,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아랍 인근 지역을 모두 점령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정도가 이제 사파비 왕조의 영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비슷한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 아바스 왕조였었던 땅을 셀주크 투르크가 차지했다가 몽골족의 일한국이 차지했다가 또 나중에 다시 티무르 왕국이 차지했다가 다시 페르시아 계열의 사파비 왕조가 차지했다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수도는 여기 이스파한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셀주크 투르크족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일한국이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지고 다시 그 지역을 티무르 제국이 차지하고 그 시기에 일부 지역에 다시 시작했던 이제 투르크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인데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13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무너지고 나서 한 50여 년 동안 뭐 일한국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다가 이제 그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가 무너지고 이 저기 뭐야 일한국이 성립되었을 때 이미 오스만 투르크는 형성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강하진 않아도. 그래서 아주 작은 지역만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일한국 약해지고 티무르 제국 약해지고 사파비 왕조 조금씩 약해지고 하면서 본인들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비잔틴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도 이름을 바꿔서 비잔티움 제국이 저기 뭐야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도도 과거에 콘스탄티노플이었던 지역을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꿔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술탄 칼리프 제도를 확립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셀주크 투르크 때 종교적 지도자는 칼리프로 그대로 유지하고 아바스 왕조를 계속 유지시켜 줬다가 정치적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해서 따로 두었죠. 근데 오스만 투르크 때 술탄이 칼리프도 동시에 맞는 형태로 다시 한 명이 정치와 종교 모두를 지배하는 형태로 바꾸게 되고 그 제도를 확립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술탄 칼리프 제도라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는 조금 유명한 제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니체리 제도. 요건 되게 특이한 게 기존의 크리스트교도인 청년들을 억지로 개종시키고 훈련시켜서 국왕의 친위 부대로 삼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특징이 있는 제도들을 실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아무래도 페르시아 계열의 사파비 왕조와 이제 갈등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하는 유럽의 압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17세기 넘어와서 우리도 유럽처럼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술탄을 중심으로 탄지마트라고 하는, 사실 이거 코란의 칙령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탄지마트라고 하는 근대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839년부터 1876년까지 쭉 가게 되는데, 이 1876년 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기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그런 해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에 일단 이 오스만 투르크까지 왔으면 이제 이슬람권의 시작부터 거의 근대 직전까지 다 본 거기 때문에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2강에서부터 이제 이 이슬람권의 근대는 어떠하였는지 오스만제국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